붉은 빛의 나라의 그림자가 들이운다. 그녀는 말을 아꼈습니다. 네팔 카트만두 외곽의 작은 산간 마을,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조용한 사원에서 머물던 13살 소녀. 눈은 감겨 있었고 입은 닫혀 있었지만 갑자기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동쪽 끝 붉은 기운의 나라. 그곳에 곧 그림자가 들이올 것입니다. 현지의 라마 숙녀들도 그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이 소녀는 태어난 순간부터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는 늘 한 나라의 지도가 흔들렸고 사람들은 투명한 유리장 안에서 서로를 향해 소리쳤으며 하늘에선 4마리의 새가 날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본 적도 없는 그 나라를 불과 바람의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나라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2025년 6월 하늘이 한번 무너질 것이다. 그녀는 달력도 보지 못했고 스마트폰도 만져본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정확히 2025년 6월을 언급했습니다. 그것도 그 나라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 바로 그 시기를. 소녀의 입에서 나온 첫 문장은 사람들의 등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나라는 붉은 기운에 잠식되었으나 그 붉음은 생명의 색이 아니라 분노의 색이다. 그녀는 이어 말했습니다. 민심은 벌판에 쓰러졌고 말은 성벽 위에서 외치나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곧 그림자의 입이 열릴 것이다. 여기서 그림자의 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치적 비밀, 내부 고발자? 아니면 존재조차 잊힌 누군가의 반격? 붉은 기운과 그림자의 의미. 이 대목에서 많은 예언 해석가들은 붉은 기운을 특정 정당 혹은 국가 전체를 휘감고 있는 갈등과 분노의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동시에 그림자는 보통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의 또 다른 얼굴. 과거를 통치했던 자 혹은 물밑에서 새로운 권력을 설계하는 자를 뜻한다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림자는 사람의 형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이자 복수이며 지나간 선택의 흔적입니다. 한 전문가는 이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5년 조기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과거와 미래가 한 지점에서 충돌하는 시기입니다. 그곳에서 민심은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정서적 부채를 토해낼 것입니다. 조기 대선과 그림자의 시간표. 소녀는 구체적인 시기를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말 속에는 명확한 움직임의 패턴이 있었습니다. 셋이 바람을 걷고 둘이 물기를 막을 때 하나가 불을 당긴다. 이 수수께끼 같은 문장은 마치 특정 정치 세력들 간의 연합과 배신, 그리고 결정적인 한 사람의 등장을 예고하는 듯 보입니다. 또한 그녀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그림자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때 사람들은 그것을 빛으로 착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 눈부심이 사라지고 나면 무거운 책임이 남는다. 2025년 대선을 통해 당선되는 이가 빛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또 다른 그림자의 흔적이 스며 있다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늦게서야 깨닫게 된다는 뜻이겠지요. 히말라야의 예언이 한국에 닿는 이유는?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왜 하필 네팔, 그것도 한 번도 해외에 나가본 적 없는 소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언하는가? 이 부분에서 티베트 불교계의 영적 지도자 한 명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영적 교차로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기술은 발달했지만 영혼은 굶주려 있습니다. 그곳에서 태동할 변화는 아시아 전체의 의식 흐름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녀는 눈을 감고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왕관을 원한다. 그러나 진짜 왕관은 고개를 숙이는 자에게만 보인다. 이 문장의 깃든 의미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지도자는 외치는 자가 아닌 듣는 자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가짜 왕관에 현혹되고 있는 것일까요? 눈먼 자들의 회의. 그날 새벽 소녀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별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산 너머에서 햇빛이 퍼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그 조용한 시간에 그녀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눈이 멀었다. 그러나 자신이 눈이 멀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라마 스님들은 숨을 멈췄고
사원 안의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소녀가 말한 그들은 누구일까요? 누가 눈이 먼 채로 회의를 벌이고 있다는 것일까요? 소녀는 이어 말했습니다. 그들은 동그란 탁자에 모여 앉아 반으로 쪼개진 나라 위에서 권력을 나누려 한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 서로를 보지 못하고 그들의 귀는 외부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 상징으로 드러난 회의의 실체. 이 표현을 들은 예언 분석가들은 단박에 이해했습니다. 눈먼 자들의 회의는 대선 직후 혼란에 빠진 정치권을 가리킨 말이라는 거리요. 2025년 6월 3일 조기 대선의 당선자는 이재명. 그러나 그의 당선 이후 축제와 환호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나라 전체가 갈라진 채 그대로였습니다. 절반은 환호했고 또 다른 절반은 분노했습니다. 이때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위기관리연합이라는 이름 아래 비공식 회동들이 시작됩니다. 이른바 백색 테이블 회의. 전직 대통령, 원로 정치인, 보수 언론계 인사, 기업계 대표들까지 은밀히 접촉하며 대선 이후의 시나리오를 논의합니다. 하지만 소녀의 표현처럼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민심을 외면한 채 자신들만의 계산으로 판을 짜려 하는 것이죠. 그들은 과거만을 되짚는다. 소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 한다. 그러나 그 안에는 길이 없고 단지 무너진 다리들만 있을 뿐이다. 보수 진영은 과거 정권의 방식, 과거 승리의 공식을 반복하려 합니다.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통제를 꿈꾸고 국민 대신 엘리트의 질서로 다시 돌아가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등장한 인물이 있으니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 그는 대선 패배 이후 모습을 감췄지만 숨겨진 조언자로 다시 회의의 그림자 속에 등장합니다. 일부 회의 참가자들은 윤 전 대통령의 경험이 여전히 필요하다며 귀를 기울이지만 또 다른 일부는 이미 지나간 인물이라며 선을 긋습니다. 이 대립이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눈먼 회의 내부에서는 조용한 갈등과 분열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언 속의 인물들. 소녀는 더 충격적인 말을 남깁니다. 회색 옷을 입은 자는 하얀 말 위에 올라타지만 땅을 딛지 못한다. 전문가들은 여기서 회색 옷을 입은 자를 윤석열로, 하얀 말을 국민의힘이라는 기존 보수 정당으로 해석합니다. 그는 다시 당을 통제하려 시도하지만 이미 정당 내부는 분열되어 있고 민심은 그를 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하얀 말 위에 있다는 건 정치적 상징성과 영향력은 여전하지만 땅을 딛지 못한다는 건 실제 권력 기반이 무너졌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권위만 있고 현실적 토대는 사라진 셈이죠. 소녀의 경고 회의는 회의만을 낳는다. 소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눈먼 자들의 회의는 빛을 낳지 못한다. 오히려 더 깊은 그림자만을 키운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보수 진영이 아무리 전략을 짜고 연합을 시도해도 지금의 혼란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그 회의엔 국민의 목소리가 빠져 있고 오직 과거의 영광과 미래의 불안을 나누는 권력자들만 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마지막으로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진짜 위험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려 할 때 시작된다. 제3의 문, 닫힌 세계의 열쇠. 열쇠는 항상 잠겨 있다고 생각한 곳에 있다. 소녀는 세 번째 예언을 할 때 단 한 줄의 말만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문장은 며칠 동안 사원 전체를 뒤흔들었고 결국 인도와 네팔의 수도승들까지 나서 해석을 시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그것이 단순한 비유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것이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정치적 실체에 대한 암시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예언은 분명 현재의 정치판 안에 존재하지 않는 누군가 제3의 인물, 혹은 기존 질서 바깥에서 움직이는 결정적 플레이어를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닫힌 문, 그리고 비명. 6월 3일 조기 대선 이후 대한민국은 단지 정권만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거대한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양당 구조는 이미 신뢰를 잃었고 국민들 사이에선 우리는 언제까지 이 싸움만 보아야 하는가라는 피로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틈에서 예언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3의 문은 단지 또 다른 정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질서의 시작, 또는 지금껏 정치에 관심 없던 사람들 속에서 태어난 다른 결의 물결이었습니다. 새로운 얼굴, 익숙한 상처죠. 소녀의 예언 이후 3일이 지나 대한민국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하나의 영상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지방의 작은 도시에 살던 청년, 이름도 낯선 이 인물이 시민 수천 명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외친 말이었죠. 우리는 지켜보는 존재가 아니다. 이제 직접 설계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은 의외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말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시민의 언어였습니다. 거칠지만 진심이 있었고 유려하진 않지만 간절했습니다. 그는 정당도 조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겐 경험과 피로, 그리고 잃을 것이 없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가 들고 나온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양쪽 모두를 거부한다. 우리를 대변하지 않는 모든 구조를 바꿔야 한다. 예언 속 닫힌 문은 사실 이와 같은 움직임이었습니다. 이미 기성 정치라는 공간에 들어가지 못한 채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 수많은 이들의 함성이 모이고 있었던 겁니다. 열쇠는 누구인가? 석학들은 이 예언을 해석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열쇠는 누구인가? 일각에선 열쇠를 기술로 해석했습니다. 블록체인 투표, AI 정치 플랫폼, 온라인, 시민회의 등 새로운 기술이 현실 정치로 넘어오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 겁니다. 또 다른 견해는 열쇠는 사람이 아니라 시민 집단 자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정당에 속하지 않은 청년들, 퇴직한 중년의 시민들, 주부들, 플랫폼 노동자들, 그들은 지금까지 침묵했지만 어느 순간 거대한 하나의 흐름으로 결합하고 있었습니다. 그 흐름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정치인이 먼저 외치지 않았고 언론이 먼저 주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SNS 속에서, 댓글창에서, 동네 모임에서 시민의 열쇠가 조금씩 돌기 시작했던 것이죠. 세 개의 문이 있다. 소녀는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문은 셋이다. 하나는 지나갔고 하나는 열리지 않는다. 나머지 하나는 아직 아무도 바라보지 않았다. 분석가들은 이 문장을 세 가지 정치 노선을 상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1. 지나간 문, 이미 건저에서 내려온 윤석열과 구보수 세력. 2. 열리지 않는 문, 승리했으나 분열과 불신으로 흔들리는 이재명 체제. 3. 아직 바라보지 않은 문, 시민이 스스로 열려는 새로운 정치를 향한 가능성. 즉, 소녀가 말한 제3의 문은 단지 제3지대 정당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권력 이동, 시민, 직접 정치 시대의 시작일 수 있다는 암시였습니다. 제3의 날개, 깨어나는 민중의 언어. 그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그들은 이제 말한다. 그리고 말은 곧 날개가 된다. 6월 3일 이재명의 당선은 단지 권력의 교체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정확히 개표 결과가 방송 화면에 떴던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기존의 정치인이 말하고 국민은 듣고 선택하는 일방향 정치는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직접 말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누구보다도 먼저, 바로 젊은 세대들이. 댓글이 아니라 선언이 되기까지. 선거 다음 날, 한 유튜브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말하기로 했다. 그 영상 속에는 서울의 평범한 20대 여성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SNS와 유튜브 댓글로만 세상에 자신의 감정을 표출해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선 다음 날, 그녀는 휴대폰 앞에 앉아 눈을 똑바로 뜨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 일상에 정치가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누군가 나 대신 결정해버린다는 걸.
영상은 24시간도 안 돼 200만 조회수를 넘겼습니다. 댓글은 30만 개, 공유는 10만 회를 넘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한 명의 고백이 아니라 시대의 감정을 대변하는 목소리였던 것입니다. 말의 시대, 언어의 전환. 이 흐름은 예언과 소녀의 세 번째 계시와 정확히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말할 것이다. 말은 바람을 만들고 바람은 불꽃을 만든다. 여기서 말한 그들은 누구일까요? 기존 정치 문법 바깥에 있던 사람들, 즉 선거에 한 번도 참여해 본 적 없는 사람들, 정치 뉴스에 흥미 없던 사람들, 토론 대신 밈미묘로 웃고 떠들던 이들. 이제 그들은 짧은 영상, 댓글, 밈, 트윗, 노래, 패러디로 자신만의 언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결코 전통적이지 않은 방식. 그러나 그 힘은 그 어떤 기성 언론보다 강력했습니다. 새로운 언어의 정치, 민주주의. 예언은 언어가 바뀌는 날, 나라의 흐름도 바뀐다고 남겼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추상이 아니었습니다. 2025년 6월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책 설명이 아닌 패러디 영상 하나가 법안을 뒤흔들고 SNS에서 번진 단 한 장의 이미지가 국회의원 사퇴를 이끌었습니다. 한 장의 짤 뉴스 5건, 한 개의 영상 클립 청원 10만 명, 한 줄짜리 멘트 언론사 해명 발표.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라 불리는 현상입니다. 소녀 예언가가 말한 제3의 날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기존 언론도 정당도 국회도 아닌 시민 언어의 날개가 세상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너의 말이 권력이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 이날 사회를 본 사람은 유명한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코인 채널 운영자였고 세 줄 요약으로 유명한 SNS 논객이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이제 듣는 자가 아니다. 우리는 말하는 자이며 우리의 말은 곧 권력이다. 현장에 있던 수천 명은 그 말에 환호했습니다. 어떤 연설보다 더 뜨거웠고 어떤 논리보다 더 뾰족했습니다. 정치가 말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정치가 듣는 시대로 바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어의 전쟁 그리고 균열. 하지만 변화는 늘 반발을 동반합니다. 기존 언론과 보수 세력은 이를 정치의 희화화라고 비판했습니다. 진지함의 실종, 정치의 포퓰리즘화, 가벼운 말이 나라를 망친다. 그러나 그 비판조차도 또 하나의 밈이 되어버렸습니다. 언론사가 쓴 비난 기사의 제목은 바로 다음 날 SNS에서 가장 많이 패러디된 짤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누가 더 잘 말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은 이들의 감정에 닿는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시대. 예언은 정확했습니다. 말이 날개가 되었고 민중은 그것을 타고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벽의 자, 그림자로 흐르다. 새벽에 나타난 자는 낮이 되면 그림자가 된다. 이 문장은 네팔 소녀 예언가가 남긴 네 번째 계시다. 표면적으로는 시스에 가까운 문장이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새벽의 자,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 되다. 6월 3일 이재명의 당선은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의 새벽이었다. 기존 기득권 구조를 흔드는 승리였고 권위가 아닌 공감으로 다가간 정치인의 등장에 많은 이들은 정치가 다시 시작되었다고 믿었다. 이날을 기점으로 수많은 젊은 리더와 신진 인물이 떠올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토론을 주도하던 시민, SNS에서 정책을 분석하던 크리에이터, 지방 소도시에서 직접 정책을 설계한 청년들. 이들은 새벽의 자들이었다. 어둠 속에서 목소리를 내고 깨어있는 이들의 공감으로 움직였던 인물들. 그리고 대중은 이들에게 열광했다. 낮이 되면 그림자가 따라온다. 그러나 이내 문제는 시작되었다. 희망의 기류를 타고 올라온 이 흐름 속에 의도된 그림자들이 숨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유사 정치 유튜버, 가짜뉴스 유포자, 민심을 조작하려는 인플루언서, 그리고 민중의 목소리를 빌미로 특정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조작자들.
그들은 자신을 새로운 시대의 대변자라 포장했지만 그 목적은 오히려 구시대 권력의 연장에 가까웠다. 나는 당신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해 주겠다. 이건 당신을 위한 진실이다. 진짜 언론은 이미 썩었다. 우리가 진짜다. 이러한 문장들은 국민의 눈과 귀를 마비시키는 심리적 마취제가 되었다. 언어의 무기화, 선동과 감정 장화, 예언은 또 하나의 단서를 남겼다. 그림자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말 없는 그림자가 모든 것을 삼킨다. 이제 말하지 않는 그림자는 무엇인가? SNS 속 잘 포장된 밈, 진실처럼 퍼지는 AI 기반 영상 조작물, 정치인을 가장한 가짜 인터뷰, 시민의 외침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특정 세력의 프레임 조작. 이들은 모두 말 없는 설득이다. 감정을 앞세운 콘텐츠는 논리를 무너뜨리고 팩트 대신 공포를 자극하며 결국 사람들의 이성을 지워버린다. 이러한 흐름은 민중의 언어 혁명을 역이용한 정보 전쟁의 서막이었다. 정치의 복수극 과거의 유령이 돌아오다. 그리고 그 틈을 타고 과거 정권의 인물들이 국민을 위한 감시자라는 이름으로 복귀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특정 검찰 출신 정치인, 방송 퇴출 이후 음지에서 활동하던 전략가들, 과거 권위주의 체제의 핵심이었던 자들이 새로운 가면을 쓰고 등장했다. 그들은 스스로를 양심이라 부르고 현 정권을 향해 선동의 시대라고 비판했지만 실상 그들의 발언 구조는 지난 10년간 사용한 것과 다르지 않았다. 네팔 소녀 예언은 이 장면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었다. 빛은 밝을수록 그림자는 진해진다. 대중은 누굴 믿어야 하는가?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진짜 목소리와 가짜 목소리의 구별은 점점 어려워지고 진실을 확인할 채널은 신뢰를 잃었으며 시민의 언어는 점점 피로감에 휩싸여 가기 시작했다. 예언의 5번째 문장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이 혼란을 꿰뚫는 다음 힌트가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검을 쥔 자 심판을 받는다. 선한 검은 없고 다만 검을 쥔 손만이 있다. 네팔의 소녀 예언가는 5번째 예언을 이렇게 남겼다. 이번 계시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6월 3일 대선 이후 권력을 거머쥔 이들이 맞닥뜨릴 심판의 시간을 암시하는 날카로운 통찰이었다. 승자는 누구였는가? 대선 이후 한국 사회는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을 찾는 듯했다. 이재명의 승리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시민 중심의 정치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대한 전환점이었다. 그러나 누가 당선되었는가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그가 무엇을 쥐었는가였다. 그가 쥔 것은 단순한 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법률, 정책, 군사, 경찰, 예산, 공기업 인사권, 즉 모든 종류의 검이었다. 그리고 예언은 경고했다. 검은 그 자체로 선하지 않다. 검은 누구를 향하는가? 과거 정권들이 그랬듯 권력을 쥐자마자 곧바로 보복의 칼을 휘두르는 것은 정치사에 반복되는 패턴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첫 행보는 달랐다. 그는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적폐 청산 대신 기회의 평등을 제도화하는 것이 최고의 복수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정책으로 승부를 보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 시점에서 문제는 시작되었다. 전 정권의 검찰 세력은 물러나지 않았고 언론의 일부는 정권의 복수는 시작됐다는 프레임을 앞세웠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스스로를 정치 희생양으로 포장했다. 그 결과 사회는 다시 두 갈래로 나뉘기 시작했다. 진짜 검은 어디에 있는가? 소녀 예언가가 말한 검을 쥔 손은 단지 대통령의 손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국민이 손에 쥔 SNS 계정 하나하나, 유튜브 채널과 언론사의 편집권, 국회의원의 한 표, 판사의 도장, 공무원의 해석력, 모두가 검이 되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검을 가장 무서운 방식으로 휘두른 이들은 종종 우린 아무 힘도 없다고 말하던 사람들이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